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또 오늘은 우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인도에서 얼마 전에 인류 역사에 좀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달에 착륙했다 이런 거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 소련 뭐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중국 이런 나라들 들어보실 텐데 이 달 남극에 착륙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달 착륙도 세계 4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 착륙은 처음인 것이죠. 인도의 이 무인 달 탐사선인 찬드리안 3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극에 처음으로 착륙이 된 겁니다. 7월 14일 지구를 출발한 지 40일 만에 이번에 이제 8월 23일 날 이제 착륙했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찬드리안이라는 말 아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 이날 이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극에 이렇게 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달의 남극에 도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가 봐요. 이번에 인도가 성공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러시아가 좀 최근에 또 달에 착륙하려다 실패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러시아도 실패했고요. 또 최근에 이스라엘, 뭐 일본 이런 데들도 좀 잇따라 좌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실패했다고 얘기했었던 게 러시아의 이제 루나 25라고 하는 달 착륙선이 지난 이제 11월에 이제 달 궤도까지는 다다랐었는데 20일 날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이제 월면 착륙에 실패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는 이제 과거에 소련의 기술이 있었음에도 오랜만에 이렇게 달 착륙을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착륙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0년 전에도 인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달에 발을 디뎠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무인 탐사선 착륙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 이게 무엇이냐라고 지금 많이 볼 때요. 일단은 이 착륙하는 이제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엔진이나 각종 센서 등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상 작동하고 딱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달에 착륙할 때 이제 속도를 줄이는 감속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달 상공을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비행 속도 쭉 낮추면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고난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어렵냐? 기본적으로 이제 달 환경이 지구나 아니면 태양계 다른 행성과 다르게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다 보고 그다음에 대기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비행 물체 입장에서 좀 극한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인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달의 남극에 도달했다는 게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달의 남극으로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왜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남극이 또 어려운 이유 어떻게 보면 지면이 이제 좀 울퉁불퉁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달에 가기도 어려운데 남극에 가기는 더 어렵다고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에 가는 이제 아주 큰 이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물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물이요? 네, 그러니까 이 달에도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 남극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얼음이 좀 풍부하게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인류가 이 어떻게 보면 달로 정말 갈 때라고 할 때 유인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후보로 뽑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얼음을 녹인 물로 뭐 식수나 산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 생활에 어떤 필수적인 어떤 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유인기지 당연히 탄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화성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먼 우주, 그러니까 더 먼 우주로 가는 일종의 정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물이 있다라는 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물을 분해해서 이 수소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화성 같은 더 먼 우주를 갈 때 일단은 우주로 향하는 탐사 로켓을 달에서 이제 또 쏘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달의 중력 같은 경우가 지구의 6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게 올리는 관점으로 더 좀 적은 비용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달을 통신 거점으로 삼으려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과학자들이 최근에 달에서 이제 우주에, 그러니까 또 다른 우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산소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자급자족 방안을 이제 찾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학계에서 또 화제가 되고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달에서 가져온 토양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나 메탄으로 바꾸는 이런 화합물도 중국에서 이제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연료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쓸 수 있고, 이른바 외계에서의 광합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양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래서인지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달에다가 일종의 탐사 기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들이 대부분 다 이 남극 근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유럽 우주국에서도 이런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이런 계획들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아마도 많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증권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달 남극에 자원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자원이 어떤 거냐? 우리가 말하는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제 좀 희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히토류가 아주 수톤 가량 매장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다양한 이제 화학 원소들이 계속적으로 이 달에 좀 특히나 이제 남극 근처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미중 무역 카드로까지 나오는 이 히토류 종류들이 이제 만약에 우주에서 나온다, 특히나 달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걸 이제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 경쟁력 중에 참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의 남극을 도착한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만약에 달에서 정말로 자원을 좀 저희가 캘 수 있게 된다면 네. 이거를 발견한 국가에서 가져가는지 아니면 네.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다른 또 공공재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떤 조약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게 달 개발을 위한 공간을 선점하는 좀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제 조약이 있긴 있습니다. 이 국제 조약에 따라서 원래 달의 영토는 어느 국가도 소유를 할 수 없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달 착륙을 먼저 한 곳들이 기반 시설을 이제 설치할 경우에 네. 기득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보면은 저 달에 지금 어느 나라들이 저렇게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러시아나 미국, 뭐 중국 이런 데들이 점점 찍혀 있고요. 인도는 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남극쪽에 거의 유일하게 이번에 내려간 것이죠. 미국이 스페이스X를 키우는 이유도 좀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1979년에 프랑스나 호주 같이 18개국이 이미 달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미국이 그 협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협정이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달에 천연 자원이 나온다면 이거는 인류의 공동유산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미국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달 탐사나 채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원을 자국에 이제 귀속시키겠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이제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얘기 나올 때도 한 번씩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민간 기업을 키워서 우주에 띄우려는 목표, 결국엔 그 우주에서 가져오는 자원들을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달 궤도 왕복, 뭐 달 착륙, 달 궤도 정거장 완성, 뭐 달 기지 건설처럼 로드맵이 2028년까지 지금 계속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뭐 국가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지 일단 스페이스 X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 얘기할 때 테슬라 얘기도 하지만 이제 2002년부터
이 화성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네. 뭐 화성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최근 이야기인 줄 볼 수 있지만 2002년부터 이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팔을 이렇게 뭐 엑시트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란 맞죠. 말이에요. 네. 스페이스 X가 실제로 창업한 지 2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사상 첫 흑자를 냈습니다. 그 흑자를 낸 이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력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 스페이스X가 그냥 단순히 로켓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번 쏘아올리면 끝이다라는 맞죠.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걸 이제 뒤집은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발사체가 다시 이제 제자리에 오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뚝심과 함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이스X가 계속적으로 크려면 이걸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전시킨다는 건 그만큼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니까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려면 반복적으로 뭔가 발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발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나사가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나사가 뭔가 본인들이 발사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스페이스 X가 나사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고객이 생긴 네. 거고 그 고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이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거의 우주 기업의 독점적인 위치를 이 스페이스X가 갖게 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뭐 미국은 원래부터 나사가 워낙 뭐 영화에서도 소재로 또 많이 등장하고요. 굉장히 네. 좀 유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인도가 달의 남극에 착륙을 이번에 첫 번째로 했잖아요. 원래도 인도가 이렇게 달 쪽에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인도 하면은 그냥 이제 수학 잘하는 나라, 그죠? 네. 그리고 IT 쪽에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또 인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도가요 이미 1969년에 네. 이제 미국으로 치면 나사 같은 기구인 인도 우주 연구 기구라는 걸 이미 1969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시도한 건데요. 앞서 이게 찬드리안 이제 3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찬드라얀 3호 전에 1호, 2호가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1호, 2호가 있었고 발사에 실패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탄탄한 밑거름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찬드라얀 1호는 2008년에 한번 이제 인도 최초로 쏘아 올렸던 달 탐사선입니다. 네. 근데 그걸 통해서 달 표면에 물 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드라얀 2호가 2019년에 한 번 더 쐈었는데 2019년에는 착륙에는 실패했었는데 궤도선이 여전히 지금 달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물이 있구나. 한 번은 이게 돌면서 어디 내리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봤고 그 두 번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인도의 이 기술력이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찬드라얀 3호를 쏠 때까지 모든 과정 중에 990억 달러, 그러니까 99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조금 안 되게 썼다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2025년까지 얼마 쓰냐면 무려 124조 원을 씁니다. 아, 조원 네, 단위요? 124조 원을 쓰는데 네. 여기는 1000억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에 보냈으니까 이 돈으로 이게 된다고?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거나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달 첫 탐사 위성을 보낼 때 4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4,800억 넘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1억 8,700만 달러니까 그걸로 치면은 뭐 인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안 되는 돈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도 외 국가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미국하고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요렇게 그 정도를 정도죠?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 보내기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탐사선뿐만 아니라 유인 탐사선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또 21개 국가가 같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달에 사람 보낸 것처럼 다시 보내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이제 어떻게 보면 맞서서 네. 달 탐사선과 관련된 쪽하고 이 달 우주 기지에 이제 그 중국 사람 보내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 착륙 제도전에 계속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은 이제 지난 이제 어제죠. 28일 네. 오전에 원래 달 착륙선 한번 실어서 로켓 발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날씨 문제로 한번 취소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당한 지금 우주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뭐 서방 국가나 인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약간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 탐사 후발 주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네. 달 궤도 진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달 연착륙을 검증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그리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로 향하겠다는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달 탐사에 대한 사업 계획을 6천억 대 이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31년에 예비 모델 발사하겠다, 2032년에 최종 모델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앞서 설명드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달로 가는 게 그냥 과학적인 단순한 뭐 실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어떤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많은 지금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이 이 달을 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전 세계들이 우주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경쟁력과 이 산업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달 이야기 해봤고요. 최근에 증시의 긴장감이 조금씩 좀 풀려가는 것 같죠. 뉴욕 증시도 그래서 순조로운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감들이 어느 정도 풀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갔었던 증시 거래 대금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